2023년 3월 14일 새벽 3시 20분이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산자락에 위치한 2층짜리 한옥 양식주택에서 110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인근 주민이었고 신고 내용은 해당 주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종로경찰서 순찰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택의 대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순찰팀이 담을 넘어 진입했을 때 거실과 안방에는 식사 도중인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밥상 위에 3사람분의 식기가 놓여 있었고 음식은 아직 미지근한 상태였다. 그러나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택의 거주자는 3명이었다. 집주인 황봉수 옹은 79살의 노인이었고 그의 부인 박정임 여사는 76살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장남 황재현은 53살로 최근 이혼 후 부모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3사람 모두 집안에도 밖에도 없었다. 신발은 현관에 그대로 있었고 외투도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맨발로 잠옷 차림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경찰은 초동 수사를 진행했다. 주택 내외부에서 혈흔이나 격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었고 골목길의 방범용 카메라에도 3사람이 집을 나가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출 신고로 접수하되 실종 수사를 병행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2023년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 오피스 빌딩 최상층의 강력 탐정사무소에 한 여성이 찾아왔다. 이름은 황수연이었고 나이는 28이었다. 그녀는 사라진 황봉수 옹의 손녀이자 황재현의 딸이었다. 나정희가 응접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다. 나정희는 30대 중반의 미인으로 사무소의 행정조수였다. 독신이었고 사무소 운영의 실질적 살림을 도맡고 있었다. 강혁이 맞은편에 앉았다. 1980년생으로 올해 43인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근무한 베테랑 형사 출신이었다. 사직 후 이 탐정사무소를 차려 최첨단 수사 기법으로 경찰이 놓친 사건들을 해결해왔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부유했지만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겠다는 사명감이 그를 이 자리에 앉게 한 것이었다. 강혁의 옆에는 이해나가 앉아 있었다. 1998년생으로 올해 25인 그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로 2026년 최신 버전의 최첨단 인공지능 세종 로봇을 누구보다 능숙하게 운용했다. 운전 실력이 고수였고 각종 장비를 맥가이버 수준으로 다루었다. 성격은 치밀하면서도 사교성이 좋았다. 그녀는 강혁을 탐정님이라고 불렀고 마음속에 사랑하는 감정을 품고 있었으나 늘 숨겼다. 프로파일러로서의 역량도 갖추고 있었으며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여 의뢰 분석과 교통편 예매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철두철미함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황수연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가 한 달 전에 사라졌어요. 경찰은 가출이나 자발적 실종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해요. 할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서는 집 밖을 나가기 어려운 분이에요. 3분이 동시에 신발도 없이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강혁이 물었다. 집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공사를 했다거나 지하실이 있다거나. 황수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반응을 강혁은 놓치지 않았다. 황수연이 말했다. 사실 있어요. 작년 가을에 아버지가 집을 헐고 토지를 팔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하셨는데 아버지가 결국 철거업체를 불렀어요. 그런데 부엌 마루 밑을 뜯었을 때 지하에 방이 하나 나왔어요. 이해나가 물었다. 지하실이요? 아니요. 지하실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이에요. 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고 벽이 4면 다 막혀 있는데 출입구가 없었어요. 마루 밑을 뜯으면서 뚫린 구멍이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리고 그 방 벽에 붉은 원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붉은 원이요. 네. 처음에는 사람 주먹만한 크기였는데 할아버지가 그 방을 보시고 나서 표정이 확 변하셨어요. 이 방은 신성한 곳이니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매일 그 방에 내려가 앉아 계셨어요.
강혁이 물었다. 할아버지가 그 방에 대해 뭔가 알고 계셨던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만 이 집이 7대째 내려오는 종가인 건 맞아요. 이 터의 집이 처음 세워진 게 조선 후기라고 들었어요. 강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있는 것은 출입구 없는 지하 밀실과 붉은 원, 없는 것은 세 사람의 흔적과 탈출 경로, 어색한 것은 할아버지가 그 방을 신성하다고 말한 점이다. 보통 집 밑에 정체불명의 방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신성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강혁이 말했다. 의뢰를 받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황수연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탐정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뭡니까? 그 붉은 원이 커지고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봤을 때는 농구공만 했는데 일주일 전에 다시 갔을 때는 사람 상반신만 해졌어요. 그리고 색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2023년 4월 22일 오전 9시 강혁과 이해나는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부암동으로 향했다. 이해나가 운전했다. 그녀의 운전은 정확하고 유려했다. 부암동 산자락의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자 한옥 양식의 2층 주택이 나타났다. 기와지붕이 이끼로 덮여 있었고 담장의 회벽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다. 대문에는 경찰의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지만 이미 발해 있었다. 황수연이 열쇠를 가지고 먼저 와 있었다. 그녀가 대문을 열었다. 마당은 고요했다. 3월 중순의 봄 기운이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인적 없는 집의 분위기는 쓸쓸했다. 강혁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에 정렬된 세 켤레의 신발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거실은 한 달 전 그대로인 듯했다. 밥상은 치워져 있었지만 찬장 위에 약봉지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평범한 일상을 증언하고 있었다. 강혁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있는 것, 세 켤레 신발과 외투와 가족 사진. 없는 것, 세 사람의 신체적 흔적 어떤 것도 집 바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어색한 것. 부엌 마루에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합판 덮개가 있다. 주변 바닥재와 색이 다르다. 강혁이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 한가운데 바닥에 가로 80cm, 세로 80cm 크기의 합판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이 올려져 있었다. 황수연이 말했다. 아버지가 처음에 저 밑에서 방을 발견하고 나서 덮어놓으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매일 열고 내려가셨고요. 이해나가 장갑을 끼고 돌을 치우고 합판을 열었다. 그 아래로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이해나가 강력 손전등을 꺼내 아래를 비추었다. 깊이는 약 2m 정도였다. 바닥에 장판이 보였고 나무 사다리가 기대져 있었다. 강혁이 먼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이해나가 뒤따랐다. 두 사람의 발이 장판 바닥에 닿았다. 방은 가로 3m, 세로 3m의 정사각형이었다. 천장 높이는 약 2m였다. 네 벽면은 회벽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출입구는 위에 뚫린 구멍 외에는 전무했다. 창문도 없었다. 환기구도 없었다. 완전한 밀폐 공간이었다. 그리고 정면 벽에 그것이 있었다. 붉은 원이었다. 지름 약 1m의 완벽한 원형으로 벽에 그려져 있었다. 아니, 그려져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다. 벽면에서 스며 나온 것처럼 회벽 자체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표면을 만져보면 물감의 질감은 전혀 없고 벽 자체가 그 색이었다. 원의 가장자리는 선명했고 내부는 중심으로 갈수록 색이 짙어졌다. 마치 어딘가로 통하는 구멍처럼 보였다. 이해나가 세종 로봇에 연결된 소형 분광 분석기를 꺼내 벽면을 스캔했다. 세종아, 이 붉은 색소의 성분을 분석해줘. 세종이 응답했다. 산화철 성분이 줄을 이루며 미량의 유기물이 검출됩니다. 유기물의 구성은 헤모글로빈 분해 산물과 유사합니다. 다만 농도가 매우 낮아 직접적인 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벽체의 회반죽 내부에까지 침투되어 있으며 표면 도포가 아닌 벽체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해나가 강혁에게 말했다. 탐정님, 이건 누가 칠한 게 아니에요. 벽 자체에서 생겨난 거예요. 산화철이면 피의 분해 산물일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토양에서 올라온 것일 수도 있어요. 강혁이 원에 가까이 다가갔다. 원의 중심부를 손등으로 살짝 대보았다. 벽면이 미묘하게 따뜻했다. 주변 벽보다 온도가 2, 3도 높은 느낌이었다. 강혁이 물었다.
황수연 씨 이 원이 처음 발견됐을 때 크기가 얼마였습니까? 황수연이 위에서 대답했다. 처음에는 주먹만 했어요. 작년 10월쯤이요. 아버지가 이상하다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해나가 황수연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했다. 2022년 10월의 사진에는 확실히 주먹 크기의 붉은 점이 벽에 찍혀 있었다. 12월 사진에서는 축구공 크기로 커져 있었다. 2023년 2월 사진에서는 농구공만 했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원은 지름 1m였다. 강혁이 중얼거렸다. 한 달에 대략 15cm씩 커지고 있어. 이 속도라면 벽면 전체를 덮는데 두세 달이면 충분하겠군. 이해나가 방의 내 모서리에 센서를 설치했다. 온도와 습도와 기압과 공기 중 화학물질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였다. 세종과 연결된 센서들이 녹색 불빛을 깜빡이며 작동을 시작했다. 강혁이 사다리를 올라 부엌으로 나왔다. 이해나도 따라 올라왔다. 두 사람은 집 전체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강혁은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방 2개가 있었다. 하나는 황봉수 옹 부부의 침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황재현의 방이었다. 황재현의 방에서 강혁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다. 이 터를 팔려고 했던 것이다. 계약 금액은 32억 원이었다. 부암동 산자락의 토지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명확했다. 매수인은 대형 건설업체 한강건설이었다. 강혁이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 황봉수 옹의 것으로 보이는 세로쓰기 한문 혼용체의 필체였다. 내용을 해독하기 어려웠지만 몇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봉인이라는 글자와 선대의 약속이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강혁이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이해나에게 말했다. 이 수첩의 내용 해독을 송 박사에게 맡겨줘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탐정님. 2023년 4월 23일 사무소 실험실에서 송태풍 박사가 수첩을 분석하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는 43살의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로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과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강혁과 이해나를 실험실로 불렀다. 수첩 내용을 해독했습니다. 강혁이 물었다. 뭐라고 쓰여 있었나? 송태풍 박사가 모니터에 번역된 내용을 띄웠다. 이 집의 지하에는 봉인된 방이 있다.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방은 조선 정조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이 터의 주인이었던 선조 황대감은 영모에 연루된 사람들을 숨겨주었고 그중 한 명이 이 방에서 죽었다. 그가 죽은 뒤 벽에 붉은 자국이 생겼으며 이후 이 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선조는 방의 출입구를 모두 봉쇄하고 그 위에 부엌을 지었다. 이후 7대에 걸쳐 이 비밀은 장자에게만 전해졌으며 절대 방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이 있었다. 나 황봉수는 이 비밀을 아들 재현에게 전하지 못했다. 재현은 이 터의 의미를 모른다. 이해나가 말했다. 그러면 황봉수 옹은 이 방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철거 공사를 시작해서 방이 열린 거고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시 봉인하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매일 그 방에 내려갔어. 왜일까? 송태풍 박사가 말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이 점점 커진다. 선대의 기록에 따르면 원이 벽을 완전히 덮으면 그 안에 것이 나온다. 나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 내가 방 안에 있으면 원의 확장이 느려지는 것 같다. 내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할아버지가 원의 확장을 늦추기 위해 매일 방에 내려간 거야. 그런데 결국 세 사람 모두 사라졌어. 원이 그들을 집어삼킨 건가? 이해나가 태블릿을 확인했다. 탐정님 센서 데이터가 이상해요. 어젯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방 내부 온도가 3도 상승했고 기압이 미세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 미량의 라돈 가스가 검출됐어요. 강혁이 물었다. 라돈이라면 지하 안반에서 올라오는 건가? 이해나가 고개를 저었다. 일반적인 라돈 수치의 5배예요. 자연 발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농도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원의 크기를 측정하는 센서에 따르면
어젯밤 원의 지름이 2cm 더 커졌어요. 하루 만에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혁이 말했다. 자연현상이든 뭐든 이건 가속되고 있어. 할아버지가 사라진 후 원의 확장을 막을 존재가 없어진 거지. 지금 속도라면 열흘 안에 벽면 전체를 덮을 수 있어. 같은 날 오후,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로 수시로 강혁을 도와주는 든든한 존재였다. 형, 종로구 부암동 황봉수 옹 실종 사건 알아. 3월 중순에 한옥주택에서 세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거, 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혀가 그거 종로서에서 단순 실종으로 처리한 거 아니냐. 단순 실종이 아니야. 현장에 좀 특이한 게 있어. 형한테 부탁할 건 그 집의 토지 등기부 등본이랑 소유권 변동 이력을 최대한 과거까지 뽑아줘. 조선시대 문서가 남아있으면 더 좋고. 강민혁이 웃었다. 조선시대 문서까지 나한테 부탁하면 어떡해. 국가기록원이나 규장각에 요청해야지. 그쪽은 애나 씨가 처리할 거야. 형은 현대 쪽만 부탁해. 그리고 하나 더. 한강건설이라는 업체가 이 토지를 32억에 매입하려고 했어. 한강건설의 대표이사 정보랑 이 토지에 왜 그렇게 큰 금액을 제시했는지 배경을 좀 알아봐줘. 강민혁이 말했다. 알았다. 내일까지 줄게. 근데 혀가 부암동 산자락이면 옛날에 귀족들 무덤이 많던 곳 아니냐. 조심해라. 강혁이 전화를 끊었다. 형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귀족들의 무덤이 많던 곳, 이해나가 다가왔다. 탐정님 규장각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부암동 일대의 조선시대 고지도를 찾았어요. 2023년에 디지털화된 자료예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고지도의 해당 위치에는 황씨 종택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금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금장은 비밀리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뜻하는 조선시대 용어였다. 강혁이 말했다. 이 터에 비밀 매장이 있었다는 거야. 수첩의 내용과 일치해 영모에 연루된 사람을 숨겨주다가 그 사람이 죽어서 비밀리에 묻은 거지. 이해나가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한강건설의 대표이사 이름이 오진태인데요. 이 사람이 3년 전부터 부암동 일대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어요. 이미 5필지를 사들였고 황봉수 옹의 토지만 남은 상태예요. 왜 이 일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거지? 이해나가 세종에 추가 검색을 지시했다. 답이 금방 나왔다. 부암동 산자락 일대에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예정지로 지정된 구역이 있어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토지 보상가가 현재 시세의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한강건설이 미리 토지를 사들여서 보상금을 받으려는 거예요. 강혁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황봉수 옹이 토지 매각을 거부했고 아들 황재현이 팔려고 했어. 그런데 세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어. 사라지면 토지는 어떻게 되지? 이해나가 대답했다.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돼요. 황수연 씨가 유일한 상속인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한강건설의 오진태라는 인물을 더 파야겠어. 2023년 4월 24일 강민혁으로부터 자료가 왔다. 한강건설 대표이사 오진태는 57살로 과거 강남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로 수차례 조사를 받은 인물이었다. 기소된 적은 없었지만 탈세 의혹과 부정 토지 거래 소문이 따라다녔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진태의 과거 이력이었다. 그는 30년 전 종로구청 건설과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이었다. 부암동 일대의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40년 전부터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퇴직 후 건설업체를 차려 관련 토지를 매집해온 것이었다.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오진태는 이 지역의 가치를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황봉수 옹의 토지가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시재생 사업의 보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없어. 이해나가 덧붙였다. 그리고 황봉수 옹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들 황재현이 팔려고 해도 등기상 소유자가 황봉수 옹이니까 본인의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오진태에게는 황봉수 옹을 제거할 동기가 있어. 그런데 방법이 문제야. 세 사람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해나가 태블릿을 두드렸다. 탐정님 한 가지 가설이 있어요.
만약 오진태가 그 지하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30년 전 종로구청 건설과에서 근무할 때 이 터의 지하 구조를 파악했을 수도 있어요. 당시 건축물 대장이나 지질 조사 기록에 지하 공간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강혁의 눈이 빛났다. 좋은 추론이야. 만약 오진태가 지하방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방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해나가 말했다. 세종의 종로구청의 2000년 이전 건축물 대장과 지질 조사 기록을 검색시켜 볼게요. 세종의 분석이 돌아왔다. 1992년 부암동 산이 13번지 일대 지질 조사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번의 지하 3m 지점에 자연 동굴 구조가 존재하며 화강암 기반 위에 형성된 석회암층의 용식 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동굴 규모는 추정 길이 약 50m이며 진입 불가. 보고서 작성자 오진태.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진태가 30년 전에 직접 지질 조사를 했어. 지하 동굴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동굴이 황봉수 옹의 집 지하방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해나가 덧붙였다. 만약 지하방의 벽 뒤에 동굴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면 거기를 통해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붉은 원이 그려진 벽 자체가 얇은 벽이고 그 뒤에 동굴이 있는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가자. 다시 현장에 가야 해. 2023년 4월 24일 오후 3시 강혁과 이해나는 다시 부암동 주택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송태풍 박사도 동행했다. 송태풍 박사가 지하 투과 레이더 장비를 가져왔다. 세 사람이 지하방으로 내려갔다. 붉은 원은 어제보다 또 약간 커져 있었다. 지름이 1m 3cm 정도로 측정되었다. 송태풍 박사가 지하 투과 레이더를 붉은 원이 그려진 벽면에 대고 스캔했다. 결과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예상대로입니다. 이 벽 뒤에 공간이 있어요. 벽의 두께는 약 10cm이고 그 뒤로 자연 동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굴의 폭은 약 2m이고 길이는 레이더 범위 밖까지 뻗어 있어요.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이 벽을 뚫으면 동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송태풍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벽의 재질을 분석해보면 일반 회반죽이 아닙니다. 석회와 황토의 철분 함량이 매우 높은 특수 혼합물이에요. 의도적으로 강도를 높인 봉인용 벽체예요. 이해나가 말했다. 조선시대에 이 방을 봉인할 때 일부러 강한 재료로 벽을 만든 거예요. 열리지 않게 하려고. 강혁이 붉은 원의 표면을 다시 관찰했다. 원의 중심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균열은 거미줄처럼 방사상으로 퍼져 있었다. 강혁이 손가락으로 균열 부분을 눌러보았다. 살짝 들어갔다. 벽이 얇아지고 있어. 강혁이 말했다. 원이 커지는 게 아니라 벽이 안쪽에서부터 침식당하고 있는 거야. 동굴 쪽에서 뭔가 벽을 갉아먹고 있어. 송태풍 박사가 균열 부위에서 미세 샘플을 채취했다. 현미경으로 확인해봐야 하지만 화학적 용해나 생물학적 분해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혁이 결정했다. 이 벽을 열어야 해. 동굴 안에 실종자들이 있을 수 있어.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위험할 수 있어요. 라돈 농도가 높고 동굴 내부 상황을 모르잖아요. 강혁이 말했다. 드론을 먼저 보내자. 사무소에서 최첨단 드론 가져와줘요, 애나씨. 이해나가 즉시 사무소에 연락하여 나정희에게 드론 배송을 요청했다. 40분 후 나정희가 드론을 들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해나가 벽의 균열 부위를 조심스럽게 확장했다. 송태풍 박사의 도움으로 약 20cm 크기의 구멍을 만들었다. 구멍 너머로 차갑고 습한 공기가 밀려왔다. 이해나가 소형 드론을 구멍으로 투입했다. 드론의 카메라 영상이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 동굴은 생각보다 넓었다. 천장 높이가 3m에 달하는 곳도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드론이 동굴을 따라 약 30m 진행했을 때 카메라에 무엇인가가 잡혔다. 바닥에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남성용 실내화였다. 황봉수 옹의 것으로 보였다.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더 들어가 봐. 드론이 더 깊이 진행했다. 50m 지점에서 동굴이 넓어지며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 3개의 간이 침상이 놓여 있었다. 이불과 물병과 음식 포장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서 생활한 흔적이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나가 말했다. 누군가 이 세 사람을 동굴로 끌어들인 다음 여기서 생활하게 한 거예요. 감금한 거예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감금이라면 벽의 구멍을 통해서는 성인이 통과할 수 없어. 20cm 구멍으로는 안 돼. 다른 입구가 있을 거야. 드론이 계속 전진했다. 70m 지점에서 동굴이 상방향으로 꺾이며 작은 수직 통로가 나타났다. 그 위에 금속재 해치가 보였다. 누군가 설치한 인공 구조물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저기가 진짜 출입구야. 누군가 이 동굴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해치가 지상 어디로 연결되는지 찾아야 해. 2023년 4월 25일, 이에나가 세종 로봇에 드론 영상의 좌표를 입력하고 지상 위치를 역산했다. 결과가 나왔다. 해치의 지상 위치는 부암동 산이 13번지의 3, 즉 황봉수 옹의 집에서 북쪽으로 약 80m 떨어진 야산 중턱이에요. 현재 그 위치에는 등산로 옆에 정자가 있어요. 강혁과 이에나와 송태풍 박사가 해당 위치로 이동했다. 등산로 옆에 작은 정자였다. 정자의 바닥은 나무 데크로 되어 있었다. 이에나가 데크의 한쪽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 금속재 해치가 드러났다. 해치에는 디지털 잠금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방식이었다. 이에나가 세종의 해독을 시도시켰다. 3분 만에 잠금이 해제되었다. 해치를 열자 수직 사다리가 아래로 이어졌다. 깊이는 약 4m였다. 강혁이 먼저 내려갔다. 손전등으로 비추자 드론 영상에서 봤던 동굴의 같은 지점이 나타났다. 강혁이 동굴을 따라 걸었다. 50m 지점의 간이 생활 공간을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동굴은 분기점에서 두 갈래로 나뉘었다. 왼쪽은 황봉수 옹의 집 지하방으로 이어지는 통로였고 오른쪽은 더 깊이 뻗어 있었다. 강혁이 오른쪽 통로로 들어갔다. 약 200m를 진행하자 동굴이 갑자기 넓어지며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혁은 숨을 멈추었다. 공간의 중앙에 대형 굴착 장비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면을 따라 수십 개의 나무 상자가 쌓여 있었다. 상자 하나에 뚜껑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도자기가 들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백자로 보였다. 강혁이 이에나에게 무전을 보냈다. 에나 씨 여기로 와봐요. 큰 거 찾았어요. 이에나와 송태풍 박사가 합류했다. 이에나가 상자 안의 도자기를 확인했다. 세종아, 이 도자기의 양식과 시대를 분석해줘. 세종이 응답했다. 조선 후기 정조시대의 관료, 백자로 추정됩니다. 보존 상태가 극히 양호하며 문화재 등급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한 유물의 경매 추정가는 개당 3억에서 10억 원 사이입니다. 이에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십 점이면 수백억 원어치예요. 송태풍 박사가 굴착 장비를 살폈다. 이 장비 최근에 사용된 거예요. 엔진 오일이 아직 신선해요. 누군가 이 동굴을 발굴하면서 유물을 수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굴이에요. 강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물렸다. 오진태야. 30년 전 지질 조사에서 이 동굴을 발견했고 동굴 안에 조선시대 유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 토지를 사들인 건 도시재생사업 보상금 때문만이 아니라 이 유물들을 불법 발굴하기 위해서였어. 이에나가 이었다. 황봉수 옹의 집 지하방이 동굴의 한쪽 끝이에요. 오진태는 다른 쪽 끝인 정자 밑에 해치를 통해 출입하면서 유물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재현이 집을 철거하면서 지하방이 노출됐어요. 이 동굴의 비밀이 탄로날 위험에 처한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래서 오진태가 황봉수 옹 가족을 이 동굴로 유인하거나 납치해서 가둔 거야. 하지만 지금 여기엔 아무도 없어. 송태풍 박사가 간이 생활 공간을 다시 조사했다. 음식 포장지의 유통기한을 확인했어요. 3월 말까지의 제품이에요. 최소 3월 말까지는 누군가 여기 있었어요. 강혁이 결단을 내렸다. 형한테 연락해. 검찰이 개입해야 해. 문화재 불법 발굴과 감금 혐의로 오진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2023년 4월 26일 강혁이 강민혁에게 수집한 증거 전달했다. 강민혁이 말했다. 혁아, 이거 대단하다. 문화재 보호법 위반에 감금에 부동산 사기까지 오진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아직 실종자 3명을 못 찾았어, 형. 산채로 찾아야 해.
강민혁이 말했다. 오진태를 압박하면 실종자 위치를 자백할 수도 있어.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오진태를 그냥 체포하면 공범이 실종자를 해칠 수 있어. 이 규모의 도구를 혼자 한 건 아니야. 팀이 있을 거야. 이해나가 말했다. 세종이 오진태의 최근 통화 패턴을 분석했어요. 오진태가 자주 연락하는 번호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암동 인근의 기지국에서 잡혀요. 이 사람이 실종자를 관리하는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혁이 말했다. 함정을 파자. 오진태가 동굴에 올 때를 기다렸다가 현행범으로 잡으면 공범도 같이 잡을 수 있어. 그날 밤 강혁과 이해나는 동굴 내부의 유물 보관 공간 인근에 잠복했다. 송태풍 박사는 지상의 정자 근처에서 해치를 감시했다. 밤 10시 40분 해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송태풍 박사가 무전으로 알려왔다. 2명이 내려갑니다. 2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동굴을 통해 다가왔다. 손전등 빛이 흔들리며 가까워졌다. 강혁과 이해나는 나무 상자 뒤에 숨어 숨을 죽였다. 2 남자가 유물 보관 공간에 도착했다. 한 명은 5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50대의 남자가 말했다. 오늘 밤에 나머지 상자 10개를 밖으로 빼야 해. 황수연이라는 손녀가 탐정을 고용했다더라. 빨리 정리하고 동굴을 폐쇄해야 해. 젊은 남자가 물었다. 그 노인들은 어떡합니까? 50대 남자가 대답했다. 이미 옮겼어. 파주 창고에 있어. 일이 다 끝나면 처리해. 강혁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살아있다. 3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강혁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움직이지 마세요. 2 남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50대 남자의 얼굴이 손전등 빛에 드러났다. 오진태였다. 오진태가 젊은 남자에게 소리쳤다. 도망쳐. 젊은 남자가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해나가 추격했다. 좁은 동굴 안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민첩했다. 젊은 남자가 분기점에서 왼쪽 통로로 빠졌다. 황봉수 옹의 집 방향이었다. 이해나가 따라갔다. 강혁은 오진태와 마주했다. 오진태가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작은 리모컨이었다. 오진태가 미소를 지었다.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오면 이 동굴을 폭파시킨다. 사방에 폭약이 설치되어 있어. 강혁이 멈췄다. 오진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오진태 씨, 동굴을 폭파하면 당신도 같이 죽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 동료가 이미 검찰에 연락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봐야 갈 곳이 없습니다. 오진태의 손이 떨렸다. 30년이야. 30년을 준비했어. 이 동굴의 유물이면 1000억은 넘어. 내가 다 가질 수 있었어. 강혁이 한 걸음 다가갔다. 오진태 씨. 황봉수 온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아까 파주 창고라고 했죠. 정확한 위치를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찰에 자수 의사를 전하고 감형에 도움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진태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송태풍 박사가 해치 쪽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오진태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강혁이 달려들어 리모컨을 잡은 손목을 비틀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강혁이 오진태를 제압했다. 같은 시각 이해나는 젊은 남자를 추격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가 지하방의 벽 구멍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구멍이 너무 작았다. 그가 막다른 곳에 몰렸다. 이해나가 손전등을 그에게 비추었다. 끝났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젊은 남자가 주저앉았다. 이해나가 그를 결박하고 강혁에게 무전을 보냈다. 탐정님 확보했어요. 잘했어요, 애나 씨. 오진태가 자백했다. 파주시 교화동의 한강건설 소유 창고에 3사람을 감금해 두었다고 했다. 강민혁이 즉시 검찰 수사관과 경찰 특공대를 파주로 급파했다. 2023년 4월 27일 새벽 1시 파주시 교화동 산업단지 내의 한강건설 소유 창고에 검찰 수사관들이 진입했다. 창고 2층의 밀폐된 공간에서 황봉수 옹과 박정임 여사와 황재현이 발견되었다. 3사람 모두 탈수와 영양실조 증세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한 달 넘게 감금된 3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023년 5월 2일 3사람이 병원에서 회복한 뒤 황봉수 옹이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예상과 달랐다. 탐정님, 오진태가 우리를 납치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강혁이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황봉수 옹이 말했다. 오진태가 3월 13일 밤에 저녁 먹고 있는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부하 2명과 함께요. 우리를 동굴로 끌고 갔어요. 처음에는 동굴에서 며칠 지냈어요. 그런데 3월 20일에 갑자기 파주로 옮겼어요. 왜 옮겼습니까? 황봉수 옹의 눈이 흔들렸다. 동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요? 우리가 감금된 곳은 유물 보관 공간 옆에 작은 방이었어요. 3월 19일 밤이었어요. 갑자굴 전체가 진동했어요. 지진 같았어요. 그리고 황봉수 옹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붉은 빛이 동굴벽을 따라 퍼져나갔어요. 마치 핏줄처럼요. 우리 집 지하 방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오진태의 부하들이 겁에 질려서 우리를 당장 옮기자고 했어요. 오진태도 처음 보는 현상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강혁이 물었다. 그 붉은 빛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봉수 옹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 집의 비밀을 전해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방에 묻힌 분은 정조시대의 어느 무관이었는데 영모에 연루되어 우리 선조에게 은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국 이 방에서 고문을 당해 죽었어요. 우리 선조가 숨겨준 것이 아니라 가둬놓고 고문해서 재물을 빼앗은 것이었어요. 그 무관이 죽으면서 이 자리에 원한을 남겼고 그것이 붉은 원이 된 거예요. 이해나가 물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매일 방에 내려가신 건? 황봉수 옹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죄하러 간 것이에요. 선대가 죄를 지었으니 후손인 내가 사죄하면 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내가 방에 있으면 원이 커지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경찰 시절부터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 세상에는 논리만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탐정님, 황봉수 옹이 강혁의 팔을 잡았다. 내가 1달 넘게 방에 가지 못했어요. 지금 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강혁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이해나를 돌아보았다. 이해나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방에 간 건 4월 24일이었다. 그때 원의 지름이 1m 3cm였다. 지금은 5월 2일이다. 8일이 지났다. 하루에 2cm씩 커지고 있었으니 지금은 1m 19cm 정도일 것이다. 강혁이 말했다. 확인하러 가야 합니다. 2023년 5월 2일 오후 4시 강혁과 이해나가 부암동 주택에 도착했다. 부엌 바닥에 합판을 열고 사다리를 내려갔다. 이해나가 손전등을 켰다. 두 사람이 동시에 숨을 멈추었다. 붉은 원은 벽면의 거의 전체를 덮고 있었다. 가장자리가 벽의 모서리에 닿아 있었고 원의 중심부는 완전히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중심부에는 크기가 사람 머리통만 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벽이 완전히 침식되어 관통한 것이었다. 구멍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 무엇인가의 냄새가 풍겼다. 부패의 냄새가 아니었다. 흙과 철의 냄새였다. 이해나가 손전등으로 구멍 안을 비추었다. 동굴의 벽면이 보였다. 그런데 동굴 벽면 전체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황봉수 옹이 말한 것처럼 붉은 빛이 동굴 전체로 퍼진 것이었다. 탐정님, 이건 실제로 벽의 화학적 변화예요. 이해나가 세종 로봇의 분석 결과를 확인했다. 동굴 내 라돈 농도가 이전의 10배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동굴 벽면의 철분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요. 자연적인 지질 활동이 활발해진 거예요. 강혁이 물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지하 수맥의 변화나 미세 지각 활동으로 인해 안반 내 철분이 산화되면서 벽면이 붉어지는 건 가능해요. 라돈 농도 증가도 지질 활동과 관련 있고요. 하지만 뭐요? 타이밍이요. 황봉수 옹이 방에 있을 때는 느리다가 없으면 빨라지는 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강혁이 구멍을 통해 동굴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바람소리인지 다른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였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울림이었다. 이해나도 들은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혁이 말했다.
올라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사다리를 올라 부엌으로 나왔다. 강혁이 합판을 다시 덮고 그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혁이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이 방을 다시 봉인해야 해. 완전하게. 그리고 이 토지는 절대 개발되어서는 안 돼. 황봉수 옹에게 돌려드려야 하고 문화재청에도 신고해야 해. 2023년 5월 5일 강혁은 황봉수 옹과 상의하여 지하방의 봉인 작업을 진행했다. 송태풍 박사가 특수 시멘트 혼합물을 제조했다. 조선시대의 원래 벽체와 유사한 성분의 현대적 강화제를 첨가한 것이었다. 황봉수 옹이 직접 방에 내려가 봉인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는 벽의 구멍 앞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작은 소리로 무엇인가를 중얼거렸다. 마치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다. 봉인 작업이 완료되었다. 합판 대신 이중 콘크리트 덮개가 설치되었고 그 위에 원래의 부엌 마루가 복원되었다. 정자 밑에 해치도 시멘트로 영구 봉쇄되었다. 오진태와 그의 공범 2명은 감금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동굴에서 발굴된 유물은 문화재청에 인계되었다. 황봉수 옹의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검토되었다. 2023년 5월 15일 황수연이 사무소를 방문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탐정님. 강혁이 미소를 지었다. 다행입니다. 3분 모두 무사하셔서요. 황수연이 말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붉은 원은 뭐였을까요? 강혁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확실한 건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겠어요. 그 집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집이에요. 할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황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2023년 5월 21일 사건이 종결된 지 보름이 지났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정희가 새로운 의뢰를 정리하고 있었고 이해나는 세종 로봇의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이해나의 태블릿에 알림이 떴다. 부암동 지하방에 설치해둔 센서 데이터였다. 봉인 작업 이후에도 센서는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해나의 얼굴이 굳었다. 탐정님, 강혁이 돌아보았다. 센서 데이터가 이상해요. 봉인 후 2주일 동안은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온도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라돈 농도도 올라가고 있어요. 강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해나가 계속 말했다. 봉인이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요.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원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황봉수 옹에게 연락해. 다시 한번 방에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사무소 전화가 울렸다. 나정희가 받았다. 잠시 후 그녀가 수화기를 손으로 가린 채 말했다. 탐정님 황봉수 옹에게서 전화해요. 부엌 바닥에서 다시 열기가 올라온다고 하세요. 강혁이 눈을 감았다 떴다. 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다. 어떤 것들은 한 번의 봉인으로 끝나지 않는 법이었다. 세상에는 무너진 사람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어야 하듯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뒤도 끝까지 따라가야 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애나 씨. 이애나가 이미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당연히 갈 거죠, 탐정님. 강혁이 그녀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역시 빠르군요, 애나 씨. 이애나의 귀가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합정동 50층 사무소의 불이 꺼지지 않은 채 두 사람은 다시 부암동을 향해 떠났다. 서울의 하늘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200년 된 원한이 여전히 붉게 숨쉬고 있었다. 2023년 6월 1일 강혁과 이애나와 송태풍 박사가 다시 지하방에 내려갔을 때 새로 쌓은 시멘트 벽에 작은 붉은 점이 나타나 있었다. 주먹의 절반 크기였다.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황봉수 옹이 사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다시 내려가겠어요. 강혁이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혼자서 이걸 계속 짊어지실 순 없습니다. 황봉수 옹이 미소를 지었다. 선대가 진빚은 후손이 갚는 거예요. 이것은 내 집안의 일이에요, 탐정님. 탐정님은 내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혁은 잠시 그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체념이 아닌 결의가 있었다. 평생을 이 비밀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고요한 강인함이 있었다. 강혁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황봉수 옹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지하방을 나오며 이해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탐정님,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혁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겠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찾거나. 이해나가 말했다. 그때까지 저희가 옆에 있을 수 있을까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닌 다른 의미가 실려 있었다. 강혁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애나 씨.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이해나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부암동 골목길을 걸어 내려왔다. 매화나무의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서울의 봄은 깊어가고 있었고 땅 아래의 붉은 원은 여전히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200년 전의 원앙과 7대째 이어지는 속죄가 이 작은 터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강혁은 알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이 깨끗하게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것들은 끝나지 않는 채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것들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합정동 50층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사건 상태, 진행 중, 종결 시점 미정,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지고 있을 터였다. 강혁은 내일도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갈 것이었다. 끝까지.